자, 페이지 39쪽 보시면 됩니다. 자, 시공간과 새로운 이해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유도되는 과정, 케플러의 조화의 법칙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요, 말 그대로 조화의 법칙으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이 유도될 수 있다. 그럼 그와 반대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부터 조화의 법칙이 유도될 수 있다. 일단 그 정도의 개념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부터 들어가게 될 이 상대성 이론 부분은요,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각각의 상대성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정의 같은 것들이 도대체 어떨 때 적용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에를 좀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대성 원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 또는 뭐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 때부터 나온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전 학자들, 예를 들어서 갈릴레이부터 시작을 해서 뉴턴, 이런 수많은 학자들은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완벽한 공식화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서 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하나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것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관성 좌표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관성 좌표계 내에서만 적용되는 이런 하나의 이론이면서 우리는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시간 지연, 그리고 뭐 길이 수축, 그 다음에 질량 팽창, 이런 것들을 쭉 다루게 될 것이고요. 특히나 뭐 질량 팽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E는 mc제곱 있죠? 그지? 이 질량 에너지 증가의 원리까지 우리가 함께 다뤄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로 이제 가속도 좌표계라고 하는 데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증가의 원리 또는 빛의 휘어짐 또는 여기서도 시간 지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지연 또는 뭐 블랙홀, 이런 내용들을 쭉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해진 값들을 계산하는 과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오케이?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도 당연히 어떤 계산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오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다가 살을 붙여서 만든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상대성 이론은 완전히 서로 다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을 붙여서 만든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 다른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오죽했으면은 아인슈타인이 당시에 학회에서 저 이론들을 발표할 때, 논문화해서 발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이제부터 논문으로 발표하는 이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나를 포함해 3명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거든요. 그게 본인, 그리고 본인의 조수, 그리고 자신이,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연구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독일의 학자에게 서로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 학자, 그렇게 해서 총 3명만이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전 세계에서 내노라고 하는 물리학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딱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다루게 된단 말이죠. 이거 예전에는 교과과정에 고등교과 과정에 아예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교과과정에 들어가서서야 이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 교과과정에서도 전공 학과의 학생들조차도 완벽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꽤나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특히나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물리 1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론이지만 도리어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의외로 개념만 잘 잡아주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자, 절대 겁먹지 말고 상대성 이론으로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지? 근데 자, 그 전에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빛의 속력, 즉 광속을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광속을 막 측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 막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동산에 이렇게 좀 떨어진 동산 있죠? 그 동산에 자기가 한쪽에 올라가고 다른 한쪽에는 조수가 올라가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램프 같은 거를 이렇게 가려놔요. 천 같은 걸로. 그런 다음에 천을 탁 치우는 순간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몇 초 만에 그 빛을 보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빛의 속력을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대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빛의 속력 광속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컨드 정도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2.99 얼마 곱하기 10의 8승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컨드, 즉 초당 3억 미터 정도를 이동하는 속력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빛의 성질을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빛은 파동성을 가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의 성질은요, 에너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인 매질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파동을 나눠보면은 지금 현재 파동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탄성파와 전자기파, 이렇게 두 가지의 파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파동으로 나누는 기준이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것과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것, 이 두 가지로 가지고 구별하고 있거든요. 이때 전자기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빛이에요.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빛을 제외한 모든 파동들은 다 탄성파예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빛을 파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파동이라면 무조건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빛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매질이 있어야 되고 그 매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가상의 매질인 에테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에테르. 오케이? 그러면서 저런 에테르에 의해서 빛이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컬슨과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에테르의 존재와 에테르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를 좀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에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에서 강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때 강물의 속력을 예를 들어서 V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V1의 속력으로 강물이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를 띄워가지고 배가 여기에서 반대편 강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때 V2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은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강물이 오른쪽으로 흘러가니까 배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버리겠죠. 그러면은 배가 실제적으로 강 건너편에 도착하는 위치는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강 건너편을 찍고 나서 다시 되돌아올 거거든요.
되돌아올 때도 V2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똑같이 이런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강 건너편을 건너갈 때의 시간을 T1, 돌아올 때를 T2라고 하면은 이 T1과 T2는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배가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V2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는 강물의 속력이 더해져 버리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는 속력이 V1 플러스 V2가 돼 버리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올 때는 V2의 속력에서 V1을 뺀 것만큼의 속력이 돼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할 때의 시간인 T3와 T4를 비교하면은 둘의 속력은 다를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 이런 개념하에서 마이컬슨과 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에테르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에테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매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만일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주 공간에서도 전달되는 걸 보면은 빛 안에도 우주 공간 안에도 에테르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다면은요, 이 주변에 에테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에테르가 쫙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에테르가 정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공전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에테르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에테르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조건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컬스과 몰리가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 39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빛을 쏠 수 있는 광원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광원장치 앞쪽에는 하프미러, 반거울이라고 부르는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프미러는 빛이 도달을 했을 때 빛의 절반은 반사를 시키고 빛의 절반은 통과시키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각각 요 위치와 요 위치, 즉 하프미러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그냥 거울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빛이 도착을 했을 때 도착하는 그 위치나 시간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요. 그래놓고 이런 실험을 합니다. 빛을 광원장치에서 쏠 거예요. 그러면 빛의 일부는 하프미러를 통과해서 이 거울에 와서 반사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하프미러에서 반사되면 이 위치로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빛은 하프미러에 도착하는 순간에 바로 반사되어서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반사되어 내려오는 동안에 하프미러를 통과해서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즉 똑같은 빛이 두 가지의 경로를 지나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에테르가 어떤 방향 쪽으로 흐르고 있다면은 당연히 동시에 출발한 빛은 앞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위아래를 왕복할 때는 같지만 좌우로 왕복할 때는 시간이 다르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을 쐈을 때 하나의 빛은 하프미러를 통과를 해서 그러니 반사돼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또 하나의 빛은 하프미러에서 반사된 다음에, 알았지? 다시 반사되어서 여기로 도착을 할 거예요. 어차피 진행하는 거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경로가 서로 예를 들어서 X축, Y축, G축 뭐 이런 식의 축을 따져봤을 때 서로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에테르가 흐르고 있다면은 시간적 지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 빛이 도착하는 시간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몇 번의 실험을 하고 조건을 아무리 바꿔봐도 두 빛이 항상 동시에 도착하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컬슨과 몰리는 실질적으로 에테르의 존재와 그 에테르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지만, 이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첫 번째,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에테르 없어. 빛은 파동이지만 에테르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돼.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실험 조건으로 해도 빛이 항상 동시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광속 불변의 법칙.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인데요. 자, 마이컬슨. 왜 내가 콜슨이라고 적었지? 마이컬슨. 자, 전자기파와 에테르인데 모든 탄성파에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전자기파도 그에 해당하는 매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매질을 가상의 매질로서 에테르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도 뭐 에테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어요. 알겠니?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거다. 그런데 마이컬슨과 몰리가 실험을 해봐요.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 빛을 에테르의 흐름 방향과 나란하게 쏘았다가 되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에테르의 흐름 방향과 수직으로 쏘았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의 차이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만일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두 경우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을 하겠지만 실제 실험 결과에는 빛의 속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과 함께 무슨 결론까지? 광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알았니?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고민을 해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계기예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 있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의 가정을 세웁니다. 첫 번째 가정이 상대성 원리고요. 두 번째가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랬었죠. 그 전 학자들부터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갈릴레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갈릴레이는 5만 가지 실험들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릴레이가 당시에 자신의 발견으로 힘을 실어준 학설 중에 하나가 지동설이거든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충돌하고 있던 당시에 지구 중심 이론인 천동설, 그 다음에 태양 중심 이론인 지동설, 이 두 가지가 딱 맞붙은 상황에서 지동설의 증거가 좀 희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천동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관측 현상과 그 천동설에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금성의 위상 변화 같은 것들, 또는 연주시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지동설은 설명이 다 되거든. 근데 문제는 지동설의 증거들을 그 당시에는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망원경이 개발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눈으로 관측하는 그 결과 자체로만은 판단하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레이가 당시에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론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떤 이론이 나왔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봐봐.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표면이 있고요.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물체는 자유낙하에서 특정 지점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해야 되겠죠. 만일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고 쳐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물건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앞쪽으로 이렇게 물체가 툭 떨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물체가 쫙 위에서부터 떨어질 거야. 근데 너가 지금 현재 지구와 함께 존재를 하고 있고, 너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니네들 말처럼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면은 지구가 움직이는 동안 너네도 움직일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당연히 물체가 떨어지는 위치는 너네들 뒤쪽이 돼야 되지 않아? 실험해볼까? 떨어뜨려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내 앞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야, 니네가 만약 움직인다면 이런 현상 절대 안 일어나지 않느냐. 지구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랬더니 갈릴레이가 웃기지 마. 내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게. 이러면서 강에다가 배를 띄웁니다. 강에다가 배를 딱 띄우는데 이때 배 위에서 물건을 딱 떨어뜨려요. 그럼 배의 한 지점에 물건이 떨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 안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 배가 일정한 속력으로 앞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까지. 그랬을 때 자, 물건을 딱 놓는 순간 배가 싹 움직이는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물건을 딱 떨어뜨려 보니까 실제로 물건이 이렇게 해서 떨어지더라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갈릴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지된 배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물건은 수직 낙하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배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폭물선 현상을 보이면서 떨어질 거다. 우리가 그것을 외부에서 관찰을 해본다면은 이 현상과 이 현상은 서로 다르게 느껴져야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배에 타고 있는 관측자는 자신이 정지해 있건 움직이고 있건 어찌됐건 물체는 머리 위에서 발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만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너네들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실험하고 있는 니네와 같은 실험은 어차피 지구라고 하는 한 공간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체를 떨어뜨려도 물체가 내 뒤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확인이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딱 이론을 세워버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게 동일한 좌표계 내에서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게 바로 이 상대성 원리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배라고 하는 동일한 좌표계 내에서라면, 동일한 하나의 공간 내에서라면은 배가 정지해 있건 움직이고 있건 그 안에 있는 관측자는 항상 물체가 떨어지는 모습을 똑같이 관찰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동일한 물리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것을 더 공식화한 사람이 바로 뉴턴인 겁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게 상대성 원리예요. 근데 그 상대성 원리가 맞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지. 뭐 솔직히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를. 알았어? 그런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상대성 원리와 함께 요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또 하나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였거든요. 자, 페이지 40쪽 넘어가시면 두 가지 가정. 첫 번째 상대성 원리 있습니다. 모든 관성계에서는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법칙의 대표적인 공식인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이 정지되어 있는 버스나 아니면은 움직이고 있는 버스나 각각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현상은 다르게 보여도 공식 자체, 그러니까 법칙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광속 불변의 법칙 있죠? 이때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에서 진행하는 비대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내에서는 비대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광속 불변의 법칙이죠. 자,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앞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 내에서 화살을 쏠 겁니다. 화살을 쏠 거예요. 알았어? 근데 이때 지금 현재 우주선이 V1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화살을 V2의 속력으로 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주선 내에 하나의 관측자가 있어요. 그럼 이 관측자가 화살을 봤을 때 그 화살의 속력을 읽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화살의 속력을 V2의 속력으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공간은 V1의 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관측자는 이 공간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 상태에서 화살을 바라보게 되면은 화살의 속력은 그냥 단순히 V2의 속력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저 화살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화살의 속력 V2뿐만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V1으로 움직이는 것을 함께 봐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느끼는 화살의 속력은 V1에다가 V2를 더한 만큼이 돼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쪽으로 쏜 화살은 더욱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쏜 화살은 더욱 느린 속력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에요. 즉 상황에 따라서 화살의 속력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빛을 볼 거거든요. 빛을 쏘게 되면은 빛을 요렇게 쐈을 때, 알았니? 이때 빛의 속력은 광속 C로 정해져 있죠. 그랬을 때 내부에 있는 관찰자는 빛의 속력을 C로 보겠죠. 근데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보는 빛의 속력, C의 속력에다 V1이 더해서 V1 플러스 C다?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 있는 사람이 봐도 빛의 속력은 얼마다? C다. 알겠습니까? 만일 빛이 반대 방향으로 C의 속력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관측자 내
저 공간 내, 좌표계 내에 있는 사람과 좌표계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빛의 속력을 얼마로 본다? C로 본다. 알겠습니까? 이게 광속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에서 첫 번째 사건의 측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통 물리적 현상의 발생을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사건 하면은 왠지 모르게 살인사건, 뭐 강도사건, 뭐 이런 식의 사건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빛이 번쩍 소리가 야! 하고 이런 소리가 나는 것들 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니? 특히나 빛이 번쩍거리거나 또는 빛이 어느 지점에 도착하는 것들도 우리는 다 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건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좌표와 시간을 측정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빛이 진행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탁 부딪혔을 때 그 부딪히는 지점의 좌표와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건의 측정이라고 표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 밑에 보시면 사건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아니,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예전에 우리 그 퇴계 이황 선생인가요? 퇴계 이황 선생인가? 뭐 그랬을 때 율곡이 선생인가? 왜 노비들끼리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왜 싸워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비들이 뭐 이렇게 한 노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얘가 잘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뭐 이황 선생인가? 그분이 네 말이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또 다른 노비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잘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네 말도 맞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나요? 미안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말 그대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도 상대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이거든요. 말이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림과 같이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 대해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 안에 중앙에서 빛을 발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주선이 이렇게 있어요.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주선의 딱 중앙에서 빛을 발사할 겁니다. 광원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광원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때 빛을 양쪽으로 쏠 거예요.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빛이 있고 왼쪽으로 진행하는 빛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광원장치를 우주선의 정중앙에 설치를 했다 그랬으니까 요 거리랑 요 거리는 어때요?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당연히 빛의 속력은 둘 다 C로 동일하겠죠. 그렇다면은 만약 이 우주선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쪽으로 빛을 쏘게 됐을 때 이 우주선 내에 관찰자가 있고 우주선 밖에 관찰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 우주선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우주선 내에 있는 사람이 양쪽 빛이 벽면에 도착할 때 그때를 사건이라고 하고 이때를 A사건 이거를 B사건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이때 내부에 있는 사람은 A사건과 B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탕 하고 동시에 딱 도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 A사건과 B사건은 동시에 일어났어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관찰자가 바깥쪽에 있어도 빛이 팡 뭐 움직이면은 동시에 빛이 도착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찰자, 외부에 있는 관찰자도 당연히 A사건과 B사건은 동시에 일어났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우주선이 일정한 속력 V로 앞으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움직이는 속력 자체가 거의 광속에 가까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속력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광속의 90% 속력 정도로 움직인다거나 또는 80% 정도 뭐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력으로 우주선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빛을 팡 쏘는 순간에 우주선도 앞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력으로 나아가겠죠.
근데 이때 우주선 내에 있는 관찰자는 우주선이 정지해 있건 아니면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건 간에 자신은 항상 우주선과 함께 있으니까 자신은 그냥 항상 정지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도 A 사건과 B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외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빛을 딱 보고 있는데, 저 상황을 딱 보고 있는데 빛을 팡 쏘는 순간 우주선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력으로 나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팡 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우주선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외부에 있는 사람은 우주선의 정중간에서 빛이 쏴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파란색 공간 있죠? 요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두 빛이 요 지점에서 출발한 것처럼 느껴져 버리게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은 A 사건은 요만큼만 진행해도 A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가 돼요? 근데 B 사건은 어떻습니까? 요만큼 가야지만이 B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은 이때 A 사건과 B 사건을 봤을 때 A 사건이 B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의 속력 광속이 그 어떤 좌표계의 속력에 따라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래버리면은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빛은 우주선의 속력이 더해져가지고 더 빠른 속력으로 나아가고, 반대로 왼쪽으로 진행하는 빛은 우주선의 속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또 느린 속력으로 움직이게끔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은 A, B 사건이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런데 빛의 속력은 좌표계의 속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좌표계가 어떻게 움직이건 간에 빛의 속력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광속 C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A 사건은 요만큼의 거리를 진행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 B는 요만큼을 진행을 해야지만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은 A 사건이 B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좌표계 내에 있는 사람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좌표계 밖에 있는 사람이 A 사건이 B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내용이에요. 교재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밑에 보시면은요, 우주선 안의 관찰자 입장은요, 중앙에서 발사된 빛은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앞과 뒤에 동시에 도착하죠.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면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요,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 앞과 뒤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같지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므로 빛이 뒤에 먼저 도달하는 것으로 측정한다. A 사건이 먼저 도달하는 것, A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측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즉, 빛은 우주선의 앞과 뒤에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결론은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볼 때는 동시인 사건이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게는 동시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관찰자 내에, 이 좌표계 내에 있는 사람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고, 좌표계 밖에 있는 사람이 A 사건이 B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어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동시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 좌표계의 상황과 관찰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따져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에 보세요. 아까 우리 저 우주선에서 빛을 쏘는 거 있었었죠? 맞지? 그거를 이렇게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현재 우주선이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주선의 정중앙 아래쪽에서 빛을 수직으로 쏠 겁니다. 그래서 빛은 수직으로 올라가서 수직으로 내려올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우주선의 높이를 L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우주선의 내부에서 한 사람이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할 거예요. 이때 빛은 당연히 위나 아래로 내려올 때 항상 광속 C로 움직이게 될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시간 T를 T0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그렇다면 과연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지? 라고 해서 시간을 계산하면은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C분의 2L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왕복하는 거니까. 됐지? 그런데 이때 이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앞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주선이 정지해 있건 저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건 어찌됐건 관찰자가 저 좌표계 내 우주선 안에 있다면은 항상 그 시간 자체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거지. C분의 2L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는 게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외부의 관찰자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보세요. 이때 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를 측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 근데 빛을 여기서 팡 쏴가지고 여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우주선이 앞으로 진행을 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주선이 요만큼 진행을 했다고 쳐봅시다. 요만큼.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는 동안 우주선은 또다시 여기까지 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빛이 여기에 딱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때 외부에 있는 관찰자는 빛의 진행 경로가 수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빛을 쏘았을 때 여기까지 딱 도착하는 것의 시간을 T라고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각각의 변의 길이를 한번 좀 정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주선이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T만큼 동안 가는 거리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밑변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VT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요 높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L.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빛변 두 개의 길이는 T 시간 동안 빛이 광속 C로 이동한 거리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C 속력으로 T만큼 가는 거리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을 때 요 밑변의 길이는 2분의 VT,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는 2분의 CT, 그리고 당연히 높이는 L로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각각의 변의 길이로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응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은 2분의 CT의 전체 제곱은 2분의 VT의 전체 제곱 플러스 L제곱이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T라고 하는 시간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T로 묶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4분의 C의 제곱 T의 제곱은 4분의 V제곱 T의 제곱 플러스 L제곱이고, 넘겨서 4분의 이거 T의 제곱이 있으니까 T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되겠죠. 는 L제곱. 됐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는 T 제곱만 남기고 다 넘겨버리면은 결과적으로 C의 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4 L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T는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4 L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저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야. 알았니?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게 뭐냐면요,
내부에 있는 관찰자는 T0로 보고 있잖아. 외부에 있는 사람은 T로 보고 있거든요. 이 T와 T0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저 둘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지.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T랑 T0가 같으면은 내부에 있는 관찰자랑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시간을 똑같이 측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근데 만일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둘의 값이 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이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T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 최대한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건 다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4L0는 그대로 빠져나와 버리지 않나요? 그치? 4L0 빠져나오면은 2L이 되는 거지. 맞지? 2L 빠져나오는 거죠. 4L0 들어가면은. 그런데 우린 얘랑 상관관계를 따지고 싶으니까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C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좋거든?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을 C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1 마이너스 C제곱 분의 V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C제곱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거거든?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오고 나면은 나머지는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전체 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C분의 2L이라고 하는 값이 결과적으로 뭐야? T0잖아. 그러니까 T0에다가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을 곱한 것이 바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보세요. 이 식을 보시면은요, 어차피 T0라고 하는 값은 정해져 있을 거고, 맞지? C제곱 T0라고 하는 값은 정해져 있을 거고, 거기다가 요걸 곱할 거거든요. 이때 요 루트 1-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로런츠 인자라고 하거든요. 로런츠 인자? 그랬을 때 이 로런츠 인자 속에는 C랑 V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나머지는 1이니까 못 바꾸는 값이 되는 거고, 이 안에는 C랑 V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근데 C라고 하는 숫자는요, 광속을 뜻하잖아요. 정해져 있는 숫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바꿔요, 이거는. 그지? 그런데 V는 바꿀 수 있거든? V가 뭐야?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력이야. 맞지? 그럼 과연 이 우주선의 속력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이 로런츠 인자값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앞에 보세요. 이때 광속과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력을 비교했을 때 광속이 속력보다 월등히 빠르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즉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TX가 시속 300, 400km로 달린다? 광속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광속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니까. 맞지? 어마어마한 속력이에요. 자, 확실한 거는 광속이 속력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 값에서 루트 1-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에서 요 값을 보세요. 그러면은 분모항은 무지하게 크고 분장은 무지하게 작은 거잖아. 그러면은 그 C분의 V 값 자체가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곱해버리죠. 맞나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뭐 0.00001 정도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그걸 제곱해버리면은 0.0000001이 돼버릴 거 아니야. 더 작은 값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그렇게 작은 값을 1에서 빼봤자 분모항의 값은 거의 1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로런츠 인자값이 거의 얼마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1이 나와버리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앞서 우리가 봤던 외부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시간 t는요, 내부에서 측정하는 시간 t0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하는 건데, 어차피 로런츠 인자가 1이라면은, 그지? 이때는 외부에서 측정하는 시간이나 내부에서 측정하는 시간이나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많이 이런 실험을 하고 있으면은 그 내부에서 측정하고 외부에서 측정한 건 똑같은 시간으로 볼 거란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속력 V가 광속이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광속이 더 빠릅니다. 속력이. 참고로
물체의 속력은 광속과 같아지거나 광속보다 빨라질 수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속력은 광속보다 느립니다. 근데 그 값이 거의 비슷하다면, 물론 속력이 더 다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가봅시다. 요게 예를 들어서 이 속력이 지금 현재 광속에 대해서 한 80% 정도의 속력, 0.8c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그러면은 로런츠 인자 계산해 봅시다. 1-c분의 0.8c의 전체 제곱분의 1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없애버리면은 남는 건 0.8. 근데 0.8을 제곱하면은 0.64. 그러면은 0.64를 1에서 빼면은 그 값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럼 얼마 돼? 루트 0.36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얼마? 얼마? 이거 얼마? 0.36분의 1이니까 36분의 1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값은 최소한 1보다는 어때? 크겠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1보다 무조건 큰 값이 되잖아. 이거 0.36분의 1이니까 36분의 100인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36분의 100이니까 무조건 1보다 큰 값이잖아. 그러면 앞서 봤던 것처럼 t는 t0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할 때 로런츠 인자가 1보다 무조건 큰 값이 돼버린다면은 이때 t랑 t0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다? t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제일 먼저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시간 팽창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좌표계가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그랬죠. 그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관성좌표계거든요. 관성좌표계. 즉 어떤 좌표계 자체, 어떤 우주선 자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그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그때 이 우주선의 속력이 거의 광속에 가까운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조건에서만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과 외부에서 측정하는 시간 자체가 서로 다르게 지나간다는 거야. 근데 속력이 광속에 비해서 매우 느리다면은 내부나 외부나 똑같은 시간으로 봐요. 이건 시간 지연이 아니야. 알았어? 근데 움직이는 속력이 거의 광속에 가까워지는 그 순간부터가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요.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지연이나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초의 간격을 셀 거예요. 이해됩니까? 1초의 간격을 센다고 쳤을 때 0, 1, 2, 3, 4 이렇게 해서 1초를 세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연됐다, 시간이 팽창됐다는 뜻은 1초 1초의 간격이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1초 1초의 간격이.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0, 1, 2, 3, 4 이렇게 세고 있을 때 시간 지연이 일어나 버리면은요 0, 1, 2 이렇게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의 간격이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늘어나는 시간 지연이 누구한테 일어나냐 이거죠.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는 것은 좌표계 내에 있는 사람에게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자. 이거 뭐냐. 시간 지연, 시간 팽창만 잘 이해하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되게 쉽게 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시간 지연 현상을 보고 있는데 공식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때 봐봐라. 이때 빠르게 움직이는 좌표계 내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을 t0라고 할 거예요. 알았어? 이 t0의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할 겁니다. 고유 시간. 알았어? 그리고 외부에서 측정하고 있는 시간을 t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는 시간을 t라고 할 겁니다. 이때 시간 지연 현상은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고 있는 시간 t가
T0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한 것만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최소한 로런츠 인자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에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공식을 보여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를 좀 빨리 풀고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로런츠 인자는. 자, 어찌됐건 시간 지연은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속과 속력을 비교했을 때 그 둘의 관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정도로 물체가 빠르게 움직인다면은 이때 로런츠 인자의 값은 1보다 분명히 클 것이라는 거. 알았어? 따라서 결론은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는 시간이 빠르게 움직이는 좌표계 내에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측정된다는 의미가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았어? 이런 거야. 봐봐. 지구가 있고요. A라고 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때 지구에서 철수가 우주선을 타고 A 행성으로 나아가요. 알겠습니까? A 행성으로 나아갑니다. 철수가 지금 여기 타고 있어요. 철수. 그런데 지금 지구에서 영희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구에서 딱 출발해서 A 행성에 딱 도착하는 데까지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이것을 철수와 영희가 각각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을 때 뭐 이거 당연히 V의 속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때 철수가 측정하는 시간 자체를 우리가 T0 고유 시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영희가 측정하고 있는 시간을 T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때 만약 이 속력을 0.8c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몇 광년이라고 해볼까? 10광년이라고 한번 해볼까? 10광년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10광년의 거리는 빛의 속력 C로 10년간 가는 거리거든요. 이해돼? 이해되지? 10광년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빛의 속력 C로 10년간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우주선이 얼마로 가고 있어? 0.8c의 속력으로 가고 있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그 0.8c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10광년의 거리를 갈 때 0.8분의 10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니? 그럼 이거 얼마야? 8분의 100인가? 그지? 그러니까 얼마냐 이거? 12.5? 12.5. 그러니까 이 철수는 자신이 A 행성까지 가는데 12.5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영희가 시간을 측정을 하거든. 시간을 측정을 해. 그런데 문제는 우주선이 굉장히 빨리 가죠.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영희가 측정하는 시간 T는 T0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하는 것만큼이거든. 그러면 T0라고 하는 T0라고 하는 고유 시간은 철수가 측정하고 있는 시간이잖아. 몇 년? 12.5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로런츠 인자를 곱할 겁니다. 아까 얘가 0.8c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여기서 따로 계산해보죠. 로런츠 인자는 1-c분의 0.8c의 전체 제곱분의 1이니까 정리해보면은 루트 0.36분의 1이 될 것이고, 이거 밖으로 빼내버리면은 6분의 10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지? 36분의 100이니까 밖으로 빠져나오면 6분의 10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1보다 크다고. 그래서 그지 얘들아? 내가 뭐 잘못했니? 맞지? 6분의 10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6분의 10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지? 이해됩니까? 로런츠 인자 곱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대략 몇 년 정도 나올 거냐? 그냥 야 대략 15년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았어? 그러면 영희는 철수가 저 A 행성까지 가는데 15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라요. 알았어? 그럼 둘한테는 지금 2.5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 아니니? 이해가 돼? 그랬을 때 이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희가 철수를 바라봤을 때
철수의 시간 간격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영희는 1초 간격을 1, 2, 3, 4 이렇게 세고 있는데 영희가 보는 철수의 시간은 1, 2, 3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희가 5초를 셉니다. 0, 1, 2, 3, 4, 5를 셌어요. 근데 그동안의 철수는 0, 1, 2, 3 이 정도까지밖에 못 세는 거야.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를 봤을 때, 정지한 관찰자가 철수를 봤을 때는 야, 저 녀석의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 시간 간격이 늘어나는 것을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간 지연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라고요? 시간 지연?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 내에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는 것은, 잘 봐요.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간이 적게 흘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희는 15년의 시간이 지나야지 여기에 도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수는 12.5년만 지나도 도착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적게 흘러버린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현상은 빠르게 움직이는 좌표계 내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좌표계 내에서 측정하는 시간은 시간 간격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적게 흘러버려요. 그죠? 외부에 있는 사람은 15년을 측정하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은 15.5년밖에 측정을 안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흐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지구에 있는데 내 친구가 우주선을 타고 정말 빠른 속력으로 먼 행성을 돌아서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동안에 나는 20년이 늙었어요. 근데 돌아온 친구는 20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밖에 안 늙은 거야. 알았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실제로. 알았어?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 지연입니다. 점점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영희가 철수를 봤을 때 철수의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철수가 영희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철수가 영희를 바라보면은 좌표계 내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정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리면은 이때 철수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영희가 우주선의 속력만큼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 버리게 될 거거든요.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철수가 정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영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영희의 시간이 지연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더 헷갈리죠? 점점 더 헷갈리기 시작하지? 봐. 우리 아까 봤잖아.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에 일어났다. 어떤 사건의 동시성을 이야기할 때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희가 정지해 있고 철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면 철수의 시간이 지연돼야 됩니다. 그런데 철수를 정지 상태로 놓고 영희가 뒤로 물러난다라고 보면은 영희의 시간이 지연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상대적 개념이야. 그런데 실제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건 뭘까? 바로 철수입니다. 왜? 지구는 정지되어 있잖아, 실제로는.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건 철수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시간 지연은 철수한테 일어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 페이지 41쪽의 중간까지입니다. 중간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 중간에 화살표에 보면은 지면에서 측정한 시간 t가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 고유 시간 t0보다 더 길게 측정된다. 더 길게 측정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길게 측정된다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을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영희가 철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철수의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12.5년의 시간이 쭉 늘어나서 내가 측정하고 있는 15년과 같은 거리가 됐다.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시간 지연은 누구한테 일어난 것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에 있는 관찰자 또는 그 좌표계 내에서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칠판 정리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으로 아래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수명 자체가 너무 짧아요. 오케이? 근데 이 수명이 짧다라는 것은 빠른 속력으로 떨어져도 지표면 근처까지는 뮤온이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절대 뮤온은 지표면 근처에서는 발견이 되면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뮤온들이 지표면 근처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 근데 이렇게 지표면 근처에서 뮤온이 발견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단, 그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관점은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과정이거든요. 알겠어? 일단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표면 근처에 관찰자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관찰자가 저 뮤온이 떨어지는 걸 관찰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뮤온의 수명 자체가 1초라 그랬습니다. 그 1초라고 하는 것을 T0라고 할 거예요. 왜? 뮤온이 지 혼자 측정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내 수명은 1초야 이러고 있으니까. 알겠어? 그런데 이때 요 지구에 있는 관찰자, 정지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는 뮤온의 수명을 T라고 측정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력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때 고유시간 T0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했을 때 당연히 이 로런츠 인자가 1보다 매우 클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실제로 지표면 근처에 있는 사람은 뮤온의 수명을 1초보다 긴 시간으로 측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뮤온의 수명을 5초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약 5초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사람은 0, 1, 2, 3, 4, 5 이렇게 샜는데 이때 뮤온의 입장에서는 그 5초 동안에 0, 1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표면 위에 있는 사람은 뮤온의 수명이 1초가 아닌 5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99C의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5초 동안 떨어진다면 충분히 이 거리를 통과할 수 있다. 이 거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뮤온이 지표면 근처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뮤온의 입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뮤온의 입장. 뮤온은 매우 빠른 속력으로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수명은 짧아요. 예를 들어서 이 높이를 예를 들어 1000km라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0.99C 속력이라면 1초 동안에 충분히 떨어지고도 남아요. 근데 뮤온의 수명이 저걸 떨어질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절대 못 떨어져요. 떨어져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가. 지표면 그제 못 가. 알았어? 그런데 뮤온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여 버린다면요, 그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는 자신이 측정하고 있는 거리 자체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수축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지금 저 높이를 1000km라고 알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고유 길이가 돼버리는 거야. 1000km. 알았어? 근데 뮤온 자체가 느끼는 거리, 물론 뮤온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를 느낀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렇게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뮤온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거리가 1000km가 아닌 길이 수축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말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0km 정도라고 측정을 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자신의 짧은 수명 동안 떨어져도 충분히 지표면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은 이 상태는 바로 길이 수축으로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상 때문에 뮤온이 지표면 근처에서 발견이 돼요. 알겠나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측정하는 시간을 고유시간 T0라고 하고,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고 있는 시간 자체를 T라고 했을 때 그 T는 고유시간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한 값이라는 것.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로런츠 인자 값이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고유시간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이 팽창되었다. 근데 시간이 팽창되는 것만큼 같은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적게 흐른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 10초가 지나도 이 사람은 5초밖에 안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길이 수축, 말 그대로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길이가 짧아질 때 이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리가 짧게 측정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우리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시간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했죠. 그럼 로런츠 인자를 곱했을 때 지연 또는 팽창이 되는 거야. 늘어난다고. 근데 얘는 반대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길이 수축은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리 L이 고유 거리 L0에다가 로런츠 인자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각해봐. 자,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물체의 속력이 광속과 비교해서 너무나 다르다면, 너무 작다면은요, 로런츠 인자가 거의 얼마에 가깝다? 1에 가깝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1분의 1을 곱해봤자 어차피 L과 L0는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광속과 물체가 움직이는 속력이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면은 로런츠 인자는 1보다 커지잖아요. 따라서 로런츠 인자분의 1은 1보다 작아지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L0에다가 L을 곱해버리면은 당연히 L은 L0보다 작게 측정이 돼버리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길이 수축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넘어가시면 사이언스 디저트에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 쭉 다시 한번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밑으로 넘어와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특별히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질량 팽창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봐봐요. 설명을 보면은 정지 질량과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관성 기준계의 정지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정지 질량 M0라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을 상대론적 질량 M이라고 하면은 상대론적 질량 M은 각각 M0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질량 팽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간 팽창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지? 이때 정지에 있는 질량을 M0, 고유 질량이라고 하고요. 또는 정지 질량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그 둘의 관계는 정지 질량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한 것만큼이 바로 움직이는 물체의 상대론적 질량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다 똑같은 거야. 봐봐. 아까 우리 길이 수축된다 그러니까 L은 L0에다가 로런츠 인자분의 1 곱했죠? 팽창된다니까 다 로런츠 인자 곱해버리잖아요. 맞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알겠니? 즉, 이 말은 즉슨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점점 물체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알겠어? 이런 이야기야. 자, 선생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잠깐 좀 소설책 이야기를 좀 하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 알죠? 왜 비웃어? 왜 비웃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개미나 뇌 같은 이런 장편 소설을 짓는 작가죠. 그 사람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천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작가가 2명이 있어요. 한 명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고 한 명은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선생님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읽고 충격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적이 한 번.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라고 부르는 책이 있거든요. 좀 생각보다 두꺼운데 그 책을 읽고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소설을 짓는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소설을 쓸 수가 있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1인칭 작가 시점에,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서 소설을 지어나가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의 특성은. 그런데 그 문체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장면 같은 것들을 쭉 글로 서술해 나갈 때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것만 딱딱딱딱 적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음악하고 향기로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근데
내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음악, 전혀 맡아보지 못한 향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설을 읽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궁금해지는 뭐 그런 식의 소설 문체를 써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상실의 시대를 읽고 대학교 때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모든 소설들을 다 구매를 해서 다 읽었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단 문체가 너무 특이해서 그렇게 했었었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냥 천재예요, 천재.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천재인 거야. 야, 예를 들어서 너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소설가라고 쳐봐. 그러면은 그 장편 소설을 짓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요? 그러면은 열심히 글을 쓰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막 스트레스도 받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뭔가 자신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너가 소설가라면은 컨디션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니?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이야기해봐. 그래, 게임.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이 원래 하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걸 할 것 같잖아. 그게 일반적인 거잖냐. 예를 들어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수업하다가 지쳤어. 그럼 여행이라도 갔다 오든가 아니면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컨디션을 회복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장편 소설을 짓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쉰대요. 쉬면서 끄적끄적 하면서 그 단편 소설을 짓는데, 들어본 적 있냐? 장편 소설을 짓다가 힘들면은 쉬면서 단편 소설을 짓는데요. 근데 그 끄적끄적하는 단편 소설이 웬만한 소설가들 적는 글보다 훨씬 나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 아니죠. 한 2, 3년 전에 그 단편 소설들만 모아가지고 책으로 묶어낸 게 나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짧은 단편 소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야, 이 사람 정말 특이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2년 전인가에 쓴 소설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어로 나비라고 하는 뜻인데,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소설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살인사건들도 일어나고 서로 간의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저 먼 외계 행성체 중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이주해가는 과정을 이제 소설로 적은 게 빠삐용이라고 하는 소설이야. 근데 뭐 전체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 이 사람들이 지구에서 탈출해서 타고 가는 우주선 이름이 빠삐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계 행성까지 가는데 한 세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주선 자체를 지구와 같은 똑같은 환경으로 꾸민 다음에 그 탈출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커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러면서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외계 행성에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건 가서 뭐 도착하는 거 그런 건 나중에 궁금하면 소설을 읽어보도록 하고, 그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우주선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면서 점점 가속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언젠가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우주선이 광속에 도달하는 그런 현상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광속에 설명할 수 있지? 그런 내용을 그 소설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 공간은 무중력 공간, 그리고 진공 상태, 즉 마찰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성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가속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 분출하는 연료 또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앞쪽으로 힘을 받아서 가속을 할 거 아니에요. F는 ma, 맞지? 그래서 가속을 할 거거든? 근데 엔진을 딱 끈다고 하더라도 마찰이 없으니까 그 가속된 속력 그대로 등속도 운동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엔진을 분사를 시켜버리면은 계속해서 가속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언젠가 얘네들이 광속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설 내에서는 광속에 도달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는 그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에 따라 정지 상태의 질량보다 질량 자체가 팽창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정지되어 있을 때보다 움직이고 있을 때 물체의 질량이 어떻다? 더 크다라는 거야. 당연한 거지. 물체가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나아간다면은 로런 친자는 당연히 1보다 커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지 상태의 질량보다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 자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욱더 질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F는 ma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m분의 F로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똑같은 힘을 가해줬을 때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요 질량 m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량 m이 커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예상했던 가속도보다는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히나 아까 그 소설에서 나왔던 그 빠삐용처럼 정말 관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막 움직여 나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 질량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힘을 가해도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광속에 도달을 못해요. 내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물체의 속도는 절대 광속과 같아지거나 더 빨라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밑에 보면은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가 있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질량 m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하고 결론이 나와버렸어. E는 mc 제곱이라고. 알았니? 이 공식은 우리가 왜 나왔는지 유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알았어? 즉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환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크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즉 질량 자체는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고 반대로 에너지도 질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서 이때 정지 질량 m0가 모두 에너지 2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 질량에다가 m0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수소핵 융합 반응 기억나시나요? 수소핵 융합 반응은 원자번호 1번 수소가 원자번호 2번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근데 보통은 질량수 1짜리 수소가 4개가 결합을 해서 질량수 4짜리 헬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이때 수소 하나의 질량은 헬륨 하나의 질량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하지만 4개의 전체 질량을 헬륨 하나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좀 더 커요. 알겠습니까? 즉 우리는 원래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반응을 해보면은 4개의 수소 원자보다 하나의 헬륨 원자의 질량이 좀 더 작거든요. 질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질량이 줄어드는데 그 질량이 어디 갔냐 이거지. 근데 그 질량이 줄어드는 것이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공식을 보면은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요. 상수란 말이에요. 그 말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 말인즉슨 4개의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가 헬륨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큰 거지. 그래서 그 헬륨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 줄어든 질량만큼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우리 교재를 보면은 사실 이 정지 질량에 관련된 이 질량 팽창에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질량 팽창에 관련된 어떤 계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정도 개념까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0라고 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S거리만큼 밀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일을 해주는 거네? 맞지? 그럼 내가 해준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겠죠. 맞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체가 가속을 하지 않을까요? 속력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속력을 가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가 뭘 가진다? 운동에너지를 가진다.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mv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해준 일만큼 운동에너지가 생겨야지. 맞지? 그러면 이때는 이만큼의 운동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없을까? 에너지가 없을까?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이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 에너지와 질량은 동등한 거니까.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지.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얘 정지되어 있죠. 정지되어 있으니까 질량이 정지 질량 m0야.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0라고 한다면은 이 에너지는 m0에다가 c 제곱을 곱한 것만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더해지는 거지. 근데 이 경우의 질량이 m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상황들, 우리가 물리 원 앞에서 역학적 에너지 다룰 때도 이런 상황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나왔을 때는 이 m0랑 m이랑 똑같다고 봐. 왜? 왜 똑같을까? 속력이 더럽게 느리잖니. 그렇지 않아? 더럽게 느리다는 얘기는 뭐야? 광속에 비해서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질량이 팽창하는 현상이 거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이때의 질량을 예를 들어 2kg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2kg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얘는 2kg이 아니겠지. 그럼 이걸로 계산 못하는 거야. 이해가 돼? 이해됩니까? 그래놓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라고 했을 때 알았니? E가 예를 들어 10 m0 c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다? 만일? 그러면은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았니? 그러면 이때 일은 처음 에너지보다 증가한 에너지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 에너지 10 m0 c 제곱에서 마이너스 처음 에너지인 m0 c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 9 m0 c 제곱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바로 내가 해준 일의 양이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니? 더 할 수 있다? 다시 일로 와볼래? 이러보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고유 질량에다가 로렌츠 진자를 곱하는 거거든? 얘가 지금 m0잖아. 근데 얘가 나중에 가지게 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한 거거든? 그러면 이때 질량 자체를 얼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질량 자체가. 질량 자체는 얼마라고 보는 겁니까? 10 m0 c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면은 이때 요 질량이 m이니까 m은 m0에다 로렌츠 진자를 곱한다. 로렌츠 진자 얼마? 10.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를 한번 비슷한 유형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량 에너지 동등성까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페이지 42쪽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일단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밑에 있는 기출문제 다시 보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림은 정지해 있는 철수에 대해 0이 같은 우주선과 뮤온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일정한 속력 0.9c로 운동하고 있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우주선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철수가 측정했을 때 0이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 큰 물리량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 빛의 속력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특수상대성 이론이든 일반 상대성 이론이든 빛의 속력이 다르다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광속 불변의 법칙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따라서 철수가 측정하는 빛의 속력, 0이가 측정하는 빛의 속력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기억은 틀린 말이죠. 니은의 우주선의 길이. 이때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에 있는 0이가 측정하고 있는 길이는 정지되어 있는 철수가 측정하는 길이보다 어때야 됩니까? 짧아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길이 수축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라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게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0이가 측정하고 있는 거리 L이 바깥쪽에 정지되어 있는 철수가 측정하고 있는 거리인 L0보다 짧아야 되겠죠. 따라서 물리량은 철수가 더 큽니다. 따라서 니은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디귿, 뮤온의 수명. 뮤온이 지금 현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도 0이가 움직이는 것과 뮤온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0이가 뮤온을 봤을 때는 뮤온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철수는 뮤온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측정을 할 거거든요. 이가 측정합니까? 따라서 이렇게 가만 있어봐. 우주선의 길이? 철수가 측정했을 때 우주선의 길이. 아니다. 일단 가보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영희가 뮤온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수명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수명 자체를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간 자체, 그 뮤온의 수명을 고유 수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인 거고, 철수가 뮤온을 보면 빠르게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시간이 팽창했다고 느껴버리겠죠. 시간을 더 길게 측정을 해버릴 거란 말이야. 원래 뮤온의 수명보다 더 길게 측정을 해버리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리량은 철수가 0보다 더 크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버리면은 아까 우리 니은에서 우주선의 길이가 0이가 짧아지고 철수가 길어진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영희가 측정하는 게 더 짧아질 수가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해설지를 보면은, 해설지 니은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에 해당하고 철수에 대해서 우주선이 운동하므로 길이 수축에 의해서 철수가 측정하고 있는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관점을.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짧아지는 거잖아. 맞지? 이거 자체가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부에 있는 영희는 우주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이를 딱 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딱 재놓는 거예요. 그런데 철수는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철수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주선과 철수 사이에 상대적 거리의 변화가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영희는 어차피 정지되어 있는 관측자 좌표계 내에서 길이를 딱 측정을 해버리는 거야. 외부를 측정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요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거든. 요 길이만 측정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만약 이거를 측정하는 거랑 이거를 측정하는 거랑 좀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선 내를 측정을 하고 있을 때 영희가 딱 측정하고 있는 것은 우주선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영희는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고 있는 거리는 고유 길이가 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에 있는 철수는 상대적으로 우주선과 거리의 변화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철수가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간단한 개념이야. 이 상태라면은요,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어떤 거리를 재고 있는 거니? 요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잖아. 맞지? 요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니까 지구에 있는 영희가 측정하고 있는 거리가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는 거리니까 L0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때 우주선 내에 타고 있는 철수는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서 얘네 둘 사이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거리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야. 저 지구에서부터 A 행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주선 자체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희는 우주선하고 같이 움직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영희가 측정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정지한 상태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L0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 근데 외부에 있는 철수가 봤을 때는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니까 결과적으로 우주선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철수 자체가 운동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주선이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철수도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에서 측정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하는 거리, 철수가 측정하는 거리 자체가 더 길이 수축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길이 자체는 줄어들어요. 어느 지점까지의 거리 자체는 철수가 측정하는 것보다 영희가 측정하는 게 짧겠죠. 하지만 그 자체, 우주선 자체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정지한 관찰자를 영희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철수가 측정하는 거리가 더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고 디귿만 맞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누가 정지한 관찰자의 개념인지를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답을 디귿으로 체크해 주시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우리 끝내기 전에 한 번만 좀 마무리를 좀 합시다. 자, 뭐 시간의 상대성, 동시성의 상대성 개념은 이해되시죠? 그지? 똑같은 사건도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 두 사건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 둘 다 맞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간 지연 뭐였어요?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는 시간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보다 길게 측정된다는 거. 그지?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팽창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길이 수축은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 거리를 측정하면 길이 자체가 짧아진다. 알았습니까? 길이 수축. 질량 팽창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속력에 따라서 질량이 팽창할 수 있다. 그런데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동등한 관계이다. 그래서 E는 mc제곱으로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까지가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 중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내용 다 끝났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만 정리하고 뒤쪽에 있는 나머지 어떤 개념 자체들만 정리를 하시면 3강 시공간과 운동도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만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는 이후에 또 다시 핸드아웃으로 문제가 제공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